제가 지난주부터 김정민 목사님, 그 다음에 이호 목사님이 저술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4가지 토픽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설교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먼저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교수로 공산주의 이론가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이론가도 아니에요. 다만 교회 목사가 이런 좌익 공산주의 마귀 사상의 위험성을 알려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최대의 원수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니, 우리가 이제 나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았는데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남들에게 가서도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이거를 막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제대로 변호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두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19세기 이제 후반에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 19세기 그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이제 생겨났고, 그 이후로 공업화가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이런 들판에 공장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형 공장에서 막 이 물건들이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무슨 이제 쏟아져 나오면 또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돼갖고 배도 커다란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다 실어갖고, 옛날엔 그냥 자기 나라 아니면 자기 마을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이제 소비하고 생산하고 이제 이러댔는데, 이게 배를 타고 5대양 육지주로 이렇게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수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 공급처, 동시에 수출품의 판매처로 식민지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지금부터 200년쯤 전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강대국은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개척이 됐어요. 수출품을 팔아야 되고, 또 팔기 위해서 또 원료의 공급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과 같은 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그런 거대한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인도 그 넓은 땅을 그렇죠 다 식민지로 이제 만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이런 물질이 이제 생산이 되고 대규모 무역을 통해 세계로 팔려나가는, 말 그대로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일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세상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업화, 그 다음에 무역, 수출 이런 걸 통해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자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본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제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커다란 이제 재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진 이와 같은 자산가들 아니면 자본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가들의 삶은 윤택해졌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이 자본가들의 삶에 비해서는 그 윤택함의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노동자들도 좋아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예전에 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자들의 그런 윤택함에 비하면은 그 윤택함의 정도가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또 이 시절에는 노동자의 권리, 인권, 노동조합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뭐 6살짜리 아이가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이 이제 됐어요. 이 조그만 아이들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고, 노동자들이 머무는 거처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준이 이제 낮았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이런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 200년쯤 전에는.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나라 사이의 격차도 급속도로 벌어지게 됐어요.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들, 뭐 대영 제국, 프랑스 제국, 네덜란드 뭐 이런 대형 제국들이 출현하고 제국주의에 짓밟혀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신음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제 만 35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대규모 공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안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시장경제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그 흑인들, 이건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흑인들을 사다가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에 존재하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가 맞는데,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인권 탄압을 하면서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와 같은 일까지 생기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 시대다, 또 자본주의가 팽창이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시대에 누가 등장을 했냐?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수출을 하고 뭘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본가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착취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폐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고치는 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최소한 이게 문제라고 이거 제시해주는 그 일을 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그런 공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팽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쪽으로 이제 나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난 문제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도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실업 문제가 생기고 억압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전쟁과 그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하나 제시했어요.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 만병통치약의 이름이 뭐냐? 사유재산 폐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이 모든 게 개개인이 다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사유재산만 없애면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모든 악습들, 악행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에 만들어낸 게 사유재산 폐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극약의 이런 그 처방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서 개인 소유 자체를 없애면 그럼 뭐 자동차도 같이 타고
은행 계좌도 모두 함께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냥 은행 계좌 하나 열고 번 거 다 갖다 집어넣고 같이 다 분배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집도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집 성냥갑처럼 져서 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도 없어지고 그럼 가난한 자도 없어지는 이런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럼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만 폐지하면 자본주의의 모든 악과 병폐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마르크스 이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기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이따가 가시려면 또 대답해야 됩니다. 사유재산 폐지. 알겠죠?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이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사유재산제도 없애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모든 거 다 분배하면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르크스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엥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크스 이전에 존재하던 이 사회주의자들, 그 사회주의자들, 이 사회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주장한 사회주의는 공상적인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구현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도, 그렇죠,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누구나 다 사유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도 있고 하여튼 뭐라도 조그만 게 있고 옷도 있고 뭐라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빼앗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유화해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눠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회주의는 이건 머릿속에서나 이게 가능한 그런 사회주의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없는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엥겔스 같은 사람은 그 사회주의 이론을 경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 된다, 이 이론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없애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는 거. 알겠죠? 어떻게 없애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폐지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는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뭐만 주장했냐?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것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공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실제로 이거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엥겔스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과학적이지 못한 몽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비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자, 이러는 가운데 1818년에 독일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에요. 그 조상들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그의 조상은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출신의 마르크스는 기존의 그 사회주의자를 가지고 있던 탁상공론식 사회주의의 사상에다가 유물사고한 잉여가치론, 폭력혁명론 등 여러 가지 정교한 이론들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상적인 사회주의를 고도로 체계화된 투쟁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의 증명된 과학이라고 격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지 실제 구현 불가. 그렇죠?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을 거기다 덧붙여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원을 이룬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동으로 저술한 공산당 선언이란 책이에요. 공산당 선언. 알겠죠? 그 전에는 비과학적 공상적인 그와 같은 사회주의였는데 마르크스가 거기에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과학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책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동으로 저술한 공산당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다. 1848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역사적인 책이에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말이 됐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이 뭐냐? 공산주의 유령이다.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문의 서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이 공산당 선언, 그러니까 야, 이거 엄청난 이렇게 엄청난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30쪽밖에 안 돼요. 아주 얇은 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저 팸플렛,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책자, 그렇죠? 요 정도에 가까운 얇은 출판물이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구도를 바꾸는 거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1848년에 나왔으니까 한 152년, 거기에다 지금 20년, 한 172년 정도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산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할 때 마귀의 여러 가지 이론이 언제쯤 나오냐? 1850년경부터 나와요. 1850년경에 뭐가 나와요? 여기 이 공산당 이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보통 대규모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다 1850년 이후에 이제 나오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그와 같은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그래서 틴데일 성경 등 전체 그 유럽의 모든 사람들,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성경, 그 성경을 뒤집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관된 이 바티칸 사본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해서 성경 자체를 왜곡하고 이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188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적그리스도로 이끄는 그와 같은 그 일이 한 지금부터 150년 전, 170년 전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을 등장시키면서 이 땅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패망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84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기초한 공산주의 정당이 그 이후로 최소한 76개국 이상에서 창당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공산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른 데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76개국 이상에서 공산당이 존재를 해요. 전성기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무려 100개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 국가가 되는데, 공산주의가 한참 부흥할 때는 전 세계 한 100개,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 담긴 그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 절반을 빨갛게 물들였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기도 하다.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가운데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이런 성경에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바로 이런 공산당 선언. 이건 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얇은 소책자니까. 그러니까 양도 얼마 많이 안,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뿌려졌어요. 전 세계 절반이 공산주의 국가를 했으니까 그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그 책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유세된 책이 공산당 선언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자는 박종대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 대한민국 땅에는 마르크스가 실제한다. 유령이 아닌 현실이자 우리의 실존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마르크스가 존재하는, 유령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유령에 비유했는데, 마르크스의 그 책을 번역한 번역자 박종대라고 한 사람이 마르크스는 이 대한민국에서 유령이 아니고 현실이 돼서 한국 땅에 현존한다고 말했어요. 현존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가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젊은 날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인물들이
제도권에 진출하고 정치권에 대거 등장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언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심취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꼭대기에서 뭐 지금 한다고 한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다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한, 옛날에 심취해서 지금도 심취해서 이거를 이 나라 모든 인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고 말 그대로 사상적으로 붉은 이런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기 있는 소설,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면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르크스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다수의 작품 안에 마르크스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돼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주아,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뭐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구조.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제 거치면서 문화 마르크시즘, 이렇게 마르크스주의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성문제에 지금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는 그걸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받는 뭐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뭐 어떤 사람이 성이 뭐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 안에 48개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마르크스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다가오면서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면 그러면 공산당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의미와 같은 공산당 이것도 이제 하지만 문화, 예술 뭐 이런 모든 안으로 이게 다 들어와 갖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제 망쳐놓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데도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들어있다는 거. 누군가가 마르크스적인 영향력이다라고 들추어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교육 현장, 언론, 문화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르크스는 유령이 아니라 강력하고 확실한 이러한 실체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쓴 그 공산당 선언, 그 안에 그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 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유물론. 그 다음에 계급 투쟁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다.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나중에 이제 공산당이 되는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공산당 선언 안에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왜 허구인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첫 번째 뭐냐, 유물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며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유래가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물질, 그렇죠? 물질에서 정신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유물론을 바탕으로 토대가 있고 상부구조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요. 토대가 있고 상부구조가 있다. 토대는 뭐냐, 경제, 물질, 돈이 토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경제, 물질, 돈이 이제 토대가 되는 거고 그 물질적인 토대 위에 또 경제적인 바탕 위에 상부구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2개입니다. 토대가 있고 상부구조가 있다. 그럼 상부구조가 돈이나 물질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가 뭐냐? 문화, 정치, 예술, 법, 국가 등
이런 모든 게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기반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거다. 심지어 결혼 생활하는 거, 가족까지도 경제적인 토대 위에, 물질 위에 이게 세워져야 된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물론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는 유신론을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 인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위에 우리 인간의 것들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그 토대와 상부 구조, 그 개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이론을 만들면 100% 틀린 이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면 맞는데 그 일부분만 맞는 거를 가지고 전체가 다 맞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한번 그 개념이 맞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돈, 경제, 물질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돈, 물질, 먹는 거 이런 게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맞아요.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에 따라서 정치도 좀 달라 보입니다. 마르크스의 그 지적이 100% 틀린 게 아니에요. 물질과 돈이 인간의 정신생활과 장래 희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물론이 100%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0% 진리다. 아니에요. 과연 인간의 정신이 물질에서 나오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이 그렇지 않잖아요. 유물론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100% 맞아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는 5% 10% 정도는 그 맞는 거예요. 인간의 이론이라 해도.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가 틀렸음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 가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빵으로 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성경만 암송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빵으로 산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한 글자를 분명하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빵으로만. 영어로는 al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빵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빵 홀로, 빵 하나만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빵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빵도 먹으라는 거예요. 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빵 먹어야 산다, 사람이. 근데 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빵의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빵이 필요한 인간의 상황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빵을 분명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의 문제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빵만 가지고 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중요성과 물질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말을 따라 유물론을 받아들인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가난한 국가가 됐어요. 물질만 필요하다고 물질만 외쳤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물질 빵빵빵빵 이것만 외쳤는데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물질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나라는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 물질이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세운 나라, 말 그대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모든 나라는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그런 유물론, 이것은 허구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계급투쟁론을 주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를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아주 살벌하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누가 투쟁하고 누가 갈등하냐? 자유를 가진 사람하고 노예가, 귀족과 평민이, 그 다음에 영주와 농노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이런 그 현실을 기록한 게 역사다. 근데 계급투쟁론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냐? 지배계급이 있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적인 싸움은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거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계급투쟁론, 서로 싸우는 거. 그렇죠?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거를 멋진 용어를 뭐라고 사용해서 계급투쟁론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런 일이 국가 간에 개인 간에 반드시 발생을 한다. 그럼 계급투쟁론도 이렇게 들어보면 5% 10%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 그 옛날에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착취를 했는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왕들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의 40% 정도를 다 노비로 만들어서 소나 개처럼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먼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정치 체제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왕이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민, 천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착취자, 피착취자의 투쟁이 자주 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하나는 억압하고 하나는 착취당하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죠. 마르크스가 언급한 사례 중에 장인과 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인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다, 도자기 만드는데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얘기하고, 도제는 그 숙련공 밑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술을 배워나간 사람이 도제예요. 자, 그러면 장인이 도제를 때리고 괴롭히고 밥을 굶기면 그건 착취가 맞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때리기만 하고, 그렇죠. 밥도 굶기고 그런 건 착취예요. 근데 장인이 도제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술을. 그렇죠? 그러면 기술 전수도 착취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기술 전수도 착취인가요? 아니거든요. 그건 착취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그래서 물이나 떠다가 바치던 이런 도제가 야단을 맞으면서 장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본인이 이제 장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장인은 이 도제를 착취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착취가 존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다 억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취받는 사람, 이런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당한다고 한 사람들 선동을 해서, 그래서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 어떤 식으로 돼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계급 투쟁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계급을 부르주아, 그렇죠? 노동자 계급, 착취당하는 계급을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 두 계급이 지배하는 계급, 지배를 당하는 계급, 이렇게 이걸도 아주 고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본가 계급, 지배하는 계급하고 지배를 당하는 계급 약 두 개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모든 역사를 가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딱 두 개만 남는다. 지배하는 계급, 지배를 당하는 계급.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지배하는 계급, 지배를 당하는 계급. 자, 공산당 선언이 1848년
예, 그때 이제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됐나? 자,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중간 계급은 하나도 없고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당하는 계급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즉, 우리 사회에는 자본가 계급이 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을 많이 가진 그런 계급이 있고, 노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취당하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산층이 있잖아요. 중산층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착취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착취를 당하는 그룹이 있다. 근데 그 두 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170년이 지난 이 시대를 가서 어느 나라를 가도 봐도 뭐가 있어요? 중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중간 계급.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해요? 중간 계층은 존재할 수 없다. 없어진다. 근데 지금 17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중간 계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이 50%가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아주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중간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마르크스 이론에 동의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나라에는 중간 계층이 없어져요. 왜 그래? 마르크스 이론대로 맞아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여기 착취하는 그런 계층하고 여기 억압받는 계층만 남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파 정권, 보수적인 정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정권이 들어서면 중간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중간층이 두꺼워져요. 마르크스 이론에 반대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마르크스 이론이 들어가면 북한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김정은이 등등해서 몇 명의 아주 이 억압하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중간층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층이 하나도 없고 뭐해서 다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떤 사회였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간층이 두터운 그와 같은 나라로 지금까지 존재를 했는데 좌익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우파와 같은 그 정권이 들어서면 중간층이 불어나게 되고 좌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중간층이 줄어들게 된다. 왜 그러냐?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계급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주아. 자, 근데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대규모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놀랍게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부르주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구현을 했다고, 모든 거짓말 중에 이거 하나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 마르크스가 진짜 이 부르주아가 그런 일들을 했다. 맞는 얘기예요. 공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항로가 열리고 물건이 풍족하게 보급이 되고 정치 체제가 뒤집어지고 예술 체제가 바뀌고 문화 체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지배 계급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성취를 부르주아가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역사를 바꾸었던 위대한 이와 같은 성취자들을 착취자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취. 그래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가 돈으로 가족 관계까지 해친다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 가지 악이 있다. 모든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의 근원이 뭐냐? 자본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뭐 삼성이다 뭐다 하여튼 돈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 나쁘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재용이라는 사람 이렇게 보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저걸 왜 저렇게 하고 나 같으면 짐 다 싸고 그냥 미국으로 가든지 이러고 살지 왜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돈 있는 게 죄입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게 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심어놨냐? 마르크스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다 자본가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저 사회에서 무언가 성취를 이룬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사람이 마르크스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선동해서 이렇게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 대학 보내고 어느 회사 보내길 원해요? 삼성 보내길 원해요. 그러고 나서도 삼성이 망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은 다 삼성 보내기를 원하면서도 삼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마르크스가 심어놓은 시기와 갈등과 증오의 구조,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돈을 대줬고 일본에서 돈을 대줬고 나중에 한국의 돈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가가 돈을 보내서 중국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돈을 댔으니까 자본가고 중국은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지배자고 중국은 피지배자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럼 개혁 개방하기 이전에 중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마오쩌둥, 모택동이 벌인 대약진 운동으로 얼마가 죽었냐? 무려 4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죽어도 죽는 단위가 100만, 1000만 이렇습니다. 몇 천만 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중국 농촌에서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 가난한 농민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가 세운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자, 그럼 미국의 자본가가 중국 노동자를 착취한 건가요? 도와준 건가요?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게. 도와준 거. 근데 마르크스의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가는 무조건 착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착취만 일삼으면 제국주의고 중국은 착취가 없는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미국이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제국주의자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의 농민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돈 벌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했다면 그게 착취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취가 아니잖아요. 저 중국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미국에서 다 물건 사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저거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누가 살려준 거예요?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그걸 자꾸 미국 제국주의에 운운하면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착취 차별에 대한 그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살짜리 편의점 알바생들도 서로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알바생으로 먼저 취직한 친구가 몇 개월 늦게 온 친구한테 갑질을 한다는 건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맞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그리고 출퇴근하는데 좌석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정규직 좌석이 있고 같은 버스 안에 정규직 좌석이 있고 비정규직 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착취자인 자본가 사장이 만든 게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너희는 나하고 틀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비정규직이니까 너희들은 저기 가서 앉아. 이렇게 해서 좌석을 분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또 차별하는 거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착취나 차별은 자본가만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는 그냥 천사가 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까요? 착취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생도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예요. 프롤레타리아. 여러분 여기 자본가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프롤레타리아잖아요. 근데 사람을 차별해요. 그렇죠? 나보다 뒤에 왔다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정규직 다니는 사람도 어느 면에서 공장에 사장이 있고 여기 정규직이라 해도 뭐예요?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지배를 받는 사람 프롤레타리아인데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론에서 재벌 회장이 무슨 갑질을 했다고 비난을 해요. 대한민국 대한항공에 어쩌고 해갖고 땅콩 회항이다 어쨌다고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해서 결국 그 회장이 죽었잖아요. 자, 맞아요. 재벌 회장이 갑질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좋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편의점 알바생도 갑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정규직에 있는 사람도 비정규직 향해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의 갑질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아주 죽일 놈이라고 외쳐갖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편의점 알바생 갑질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정규직 갑질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 갑질만 이야기하냐? 삼성에 누가 어쨌다, 뭐 어쨌다, 뭐 어째서 재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소위 피지배자라고 하는 이런 지배 계급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갖고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바로 마르크스 공산주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주아 이 계급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노동자, 농민도 안 돼요. 노동자만 진정한 혁명 계급이고 나머지는 반동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동 그룹. 이런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농민, 소상공인, 수공업자, 이건 다 보수적인 꼴통 반동 세력이다라고 마르크스가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신처럼 이렇게 만든 혁명가들이 이와 같은 이론을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됩니다. 자, 최초의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냐?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일으키려면 누가 일으켜야 되냐? 노동자들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노동자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 수가.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노동자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누구냐? 농민이란 말이야.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노동자를 데리고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그래서 누가 나타나냐? 레닌이 나타나서 농민들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땅을 나눠줄 테니까 같이 혁명을 하자. 그래서 땅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사람이 이제 편에 들어갔고,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성공을 시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어떻게 해요? 농민들을 숙청하고 학살을 합니다. 농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뭐라 그래요? 농민은 반동 세력이다 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라서 농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국가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선동해갖고 정권을 잡으면 그 선동당한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마르크스주의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법이나 도덕이나 종교는 다 박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악한 가르침 때문에 이 사회 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재앙이 발생하는 거.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그 폭동 사건도 실제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거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어떤 사회가 돼요? 불법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깽판과 폭력이 판을 치는 아수라장, 마귀가 이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제거해버리고 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고 그 1억 명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도 소용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에 살았어요. 부모 자식이 소용이 없어요. 부모 자식이. 그러다 20살에 차출이 돼서 인민군 나왔다가 유엔군에 이제 잡힌 다음에 거제도 포로 소용소에 있다가 가겠느냐? 절대 안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5년 동안 공산차에서 살아보니까 부모 자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소용이 없다. 이런 악한 사회가 이게 공산당 사회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공산당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의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해요. 근데 마르크스는 다양한 그 좌파 노선 가운데도 뭐가 가장 제일 강하고 우수하냐? 공산주의가 가장 제일 강하고 우수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대중보다 한 발 앞서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 그 이게 말은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프롤레타리아들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냐?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 세상이 돼야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론인 것 같았는데 결론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산주의 이 지배를 받으라는 이런 주장, 이거 주장을 편 게 바로 이 공산당 혁명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의식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40, 5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여기에다 계급의식을 불어넣기 시작한 그 마르크스주의의 이 계급의식을 노조 이런 걸 통해서 불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불어넣냐? 그래서 계급의식을 불어넣으면 내가 가난한 건 자본가 때문이다. 그렇죠? 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우리 계급이 뭉쳐갖고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내가 이미 노동자 계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투쟁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자본가 계급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주입을 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가운데 이게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당한 노동자 무리의 강력한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라고 하는 이런 술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은 공산주의자들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이 성공한 그런 나라들 다 보면 공산주의자는 항상 소수예요. 이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대중을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동하면 그냥 광우병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우병 그 선동할 때 그건 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선동하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일을. 그래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대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권력을 이제 장악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수의 이 군중을 선동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권력 잡으면 다 나눠줄게 그랬잖아요. 권력 잡으면 나눠줄게. 근데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렇죠? 권력은 누구한테 가냐? 공산주의자들에게만 가지 프롤레타리아한테 절대로 권력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혁명이 일으킨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권력을 나눠준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이 피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용을 해가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권력의 1인 독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공산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어떠한 모토를 내걸어요? 가난한 자를 위합니다. 인민 대중을 위합니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다 공산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 공산당 1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거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 1인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독재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피지배자를 위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는 맨 끝에 가서 공산당 1인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위한다던 프롤레타리아를 굶겨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다, 마르크스주의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산주의의 광풍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를 주장했어요. 마르크스가 지혜를 주장했어요. 이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170년 전에. 그러고선 자식들을 지금까지 해서 이 세상에 자식들을 불려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들이 열매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진짜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 지혜가 정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는 인생과 역사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 소련이란 자식이 있고 중국이란 자식이 있고 북한이란 자식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의 삶을 보면 그 지혜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1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라도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그게 다 마르크스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부유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민이 못 살아요. 자,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합니다. 인권 유린이 자행이 돼요.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지혜는 가짜구나.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구나. 이 인생과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반공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세우고 반공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반공의 가치를 지켰어요. 바로 그 50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민주화도 이뤄냈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공산주의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50년 지난 다음에 20년은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가 섞여 있는 중도적인 체제로 흘러갔어요. 자,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반공 말하는 놈 아주 수구 꼴통이야. 반공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나쁜 놈이야. 일제시대 그 친일파가 해방 후에는 반공주의자가 됐어. 그렇죠? 이런 여론이 만연한 친공산주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웠어요. 50년은 반공시대였어요. 20년은 중도시대였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 친공시대, 친공산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친공산주의 시대가 열리니까 공산주의 지도자 김정은이 뭐라 그래요? 언론 매체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주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보고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 그렇죠? 이 백두혈통을 존중해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널려 있어요. 반공 정권 아주 나쁜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세뇌를 시켜서 이승만 박정희에서 아주 죽일 놈이 되고 말한 거예요. 죽일 놈이 되고. 이 나라의 애국자들은 이 시기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성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골수 좌파들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켜보세요. 이번에 한 사람도 죽었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한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국가가 국민을 다 책임진다고 해요. 돈이 없어도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나와서 밥도 무료로 먹어요.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수당이 있고 실업수당이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취직 못해도 괜찮지. 이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골수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장학금 받고 실업 혜택 받고 복지수당 받으면서 국가에 의존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주는 온갖 혜택 수당에 의지해서 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반대로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져?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 복지 혜택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왜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아? 이렇게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 좌익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한 종류 우익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얼마 사냐? 80년 삽니다. 인생이 길어봐야 80년, 90년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깊이가 80세, 90세 될 때 인생의 깊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깊이가 더 깊을까?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깊을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야. 뿌린 대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식탁 위에 오른 빵을 먹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뿌린다는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돈 주고 그리고 옷을 다 사입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린다는 그런 그 법칙에 따라서 핸드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런 일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익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수에 속한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땅에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생겼냐?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열심히 뿌려서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뿌려서 적게 거둔 사람이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지상낙원이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 선동과 선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에 넘어가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버린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버린 사람, 진리를 버린 사회, 진리를 버린 체제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를 버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루저가 되는 겁니다.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드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마귀의 체제를 대항하고 그리고 물리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따라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가난하고, 그렇죠, 억울함을 당하고 어느 면에서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져 주면서 사회가 공동체로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교육을 시켜서 마르크스주의 요만큼도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좌익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면 예수님 못 믿어요. 성경을 딴판으로 읽게 됩니다. 성경이 딴 눈으로 보게 된 이런 성경이 되면,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자의 성경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